자, 첫 번째 주제는 평가조사의 개요입니다. 평가조사라는 것의 의미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평가조사라는 것은 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기관의 효과성, 효율성 또는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인데요. 자, 일단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과학에서 완벽하게 상호배타적인 분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주로 적용되냐 하면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기관 이 두 가지를 평가하는 과정에 이 평가조사라는 용어와 개념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우리 그 사회복지 교과목 중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이 있고요.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것은 주로 사회복지 행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내용들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또 사회복지 행정론 이런 과목들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효과성, 효율성 이번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될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로그램이란 단어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프로그램이란 것은 일련의 과정이 정해진 어떤 행위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정해진 틀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TV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TV 프로그램은 순서가 처음 시작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꽉 짜여진 순서에 따라서 거의 분 단위로 1분, 2분 단위로 딱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여 나가죠. 정해진 대로 순서대로 이어져 나가는 것처럼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러면 미리 계획을 해서 첫 번째 세션에는 어떤 걸 하고 두 번째 세션은 어떤 걸 하며 또 한 세션 안에서도 30분까지 어떤 걸 할 거고 1시간까지는 어떤 걸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이것이 상담과 비교를 해보면 상담은 이런 방식으로 계획되어지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이번 상담에 이번 회기에서 클라이언트와 이러이러한 상담을 하겠다라는 대충의 전체적인 윤곽을 주제를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30분까지 어떤 얘기를 할 거며 1시간까지 어떤 주제를 다룰 거고 어떤 내용을 탐색할 거고 이렇게 시간까지 정해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미리 구조화된 계획에 의해서 주로 집단 프로그램에 많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가조사의 의미를 계속해서 비교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반 조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론이라는 이름 안에서 다루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조사자의 관심에 의해서 특정한 조사 문제가 설정되고 변수 간의 인과관계. 제가 중간고사 전후까지 학기 초부터 많이 보태면 한 100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사회복지조사의 일반적인 조사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다루게 되는 평가조사라는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목표가 달성되는가를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요. 자, 그것이 바로 평가조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를 건설했다고 했을 때 그 도로가 건설될 때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교통량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과연 그 목표가 달성됐는지 그 내용이 바로 이 평가조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서 어떤 1년에 10회기에 걸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들을 쭉 진행을 해왔다고 한다면 그 목표가 장애인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었을 텐데요. 과연 그렇다면 실제로 이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장애인의 취업자 수가 과연 증가했는지 목표가 달성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이 평가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조사는 조사 절차를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조사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평가조사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반 조사가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밝히기 위한 응용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조사가 넓은 의미라면 이것에 관련된 응용조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평가조사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기본적으로 통제 집단이 있어야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다룬 것처럼 통제 집단이 있어야만 제3의 변수를 제대로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평가조사에서는 통제 집단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게 목표가 달성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3의 변수가 작용을 해서 그 목표가 달성되는지, 아니면 원래 달성되려고 했었는데 제3의 변수 때문에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는지, 이런 인과관계 요인들은 밝혀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평가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류인데요. 보통 이걸 외래어로 그냥 피드백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더 많죠. 이걸 이제 한자어로 번역할 때 환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평가조사 결과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에 프로그램을 확대, 축소 또는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TV 프로그램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1년에 계획되어진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TV 프로그램도 이러한 피드백 환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굉장히 쉬운 개념인 건데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시청률을 조사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방영한 이후에 시청률을 조사한 다음에 시청률에 따라서 이 환류되어지는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으면 중도에 문을 닫기도 하고요. 스탑하기도 하고, 또 인기가 높으면 원래 10회짜리였는데 막 20회, 30회 이렇게 늘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자, 그것이 이 환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조사 결과를 통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높은 성과를 보였다면 그 프로그램을 연장 또는 확대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평가조사 결과 그 목표 달성 여부가 정도가 낮은 수준이라면 그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향후 프로그램을 확대, 축소,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복지관에서도 연말쯤 되면 또 연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1년 단위로 완벽하게 평가하려면 그 다음 연초까지 넘어가야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 연초가 되면 1년 동안에 진행했던 사업들을 평가하느라고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것을 내년에 과연 연장할지, 확대할지, 축소할지 그 고민들을 모든 복지관에서 하게 되는 셈이죠. 자, 두 번째로 프로그램 설계입니다. 지금 축소 또는 중단할 것인지를 만약에 결정했다고 한다면 중단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할 것은 물론 아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될 텐데요. 중단하게 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목적도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평가조사한 결과가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 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책무성의 이행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단어인데요. 업무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책임 그러면 responsibility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업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accountability라는 단어를 따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 등을 평가해서 책무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업무에 대한 책임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로 삼게 되는데요. 제가 책무성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비유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자, 성형외과의 광고 사진에 보면 before, after 원래는 이러한 외모였었는데 수술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예뻐졌더라. 사전 사후 비교를 하는 셈인 건데요. 사전과 사후가 별 차이가 없다면 이 성형외과의 수술은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에 대한 책임성이 예뻐져야, 아름다워져야, 그래야 수술에 대한 책임성이 발휘가 된 거지, 아무 변화가 없다면 수술에 대한 그 외과 의사로서의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뭔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삶의 질이든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든 이것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좋아지지 않았다면, 또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그것은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입니다.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클라이언트의 접근성이 어려울 경우에 이를 시정해서 서비스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자, 일단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사회복지 행정과 관련된 거긴 합니다만 어떤 정책이 결정된 후에 그 정책의 실제적인 서비스가 사람인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기까지,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을 포함한 어떤 회의에서 어떤 정책을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련된 또는 활동보조인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했을 때 그것을 회의에서 의사결정하자마자 바로 실시간으로 1초 후에 클라이언트에게 그 서비스가 전달되지는 않을 텐데요.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절차와 경로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클라이언트에게 접근성이 어려운, 누락된,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접근성과 관련됐을 때 우리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아주 큰 임팩트를 미쳤던 사건이 서울 송파구의 새 모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해서 백과사전에도 등재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됐는데요. 생활고로 세 모녀가 엄마와 두 딸이 자살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들은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들 또는 주민센터들, 행정기관들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서비스에서 누락되어지고 접근성이 어려운 그런 클라이언트가 없는지 그런 과정들을 평가하는 것이 이 평가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론 형성입니다.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차이를 측정을 해서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과관계를 검증해서 이론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 집단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의 정도는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실험 설계를 하면서 전 실험 설계, 그러니까 사전 사후 검사 설계, 통제 집단도 없고 어떤 비교될 만한 기준이 없는 그런 경우를 전 실험 설계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평가조사는 전 실험 설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는 굉장히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평가조사의 중요성을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사회복지기관의 정체성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관의 목적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요. 기관의 정체성 확립에 이런 조사를 통해서 기관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를 돕는 에이즈 환자를 클라이언트로 돕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기관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도 진행을 하고 그래서 평가조사해 봤더니 그런데 정작 이 에이즈 환자들에게 이 기관이 수행했던 프로그램들이나 정책들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조사되어진다면 이 기관은 조직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직의 설립 이유는 에이즈 환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실제로 평가해 보니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고 평가가 되어지면 정체성에 혼란이 이루어지겠고 그 반대로 굉장히 높은 의미의 좋은 평가조사가 도출되었다면 기관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효과, 효율성은 이번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될 텐데요. 평가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어지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실행 과정이 클라이언트 욕구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기관 운영 방향의 일관성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가 미리 제시됨으로써 평가 지표에 따라서 기관을 일관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기관들은 3년 내지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 있으면 A복지관이 있다고 했을 때 그 A복지관 전체를 평가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평가 지표가 뭐 한 달 전에 발표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발표가 됩니다. 평가 지표들이 쭉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아주 그 두툼한 책자에 어떤 평가 항목들이 있으며 그 내용들을 어떻게 측정할 거며 이런 것들이 미리 제시가 되어지는데요. 이 복지관은 앞으로 3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있을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지침에 맞추어서 매일매일의 운영을 해나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평가는 평가 직전에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것을 정해놓고 어떤 프로그램 또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평가 기준들이 명확하게 주어지게 된다면 그 기관에 또 그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평가조사의 기준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조사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가 합법성입니다. 법을 지키느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프로그램이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앞에 사회복지는 단어는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러면 글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이라고만 이야기할 텐데요. 물론 여기서의 프로그램은 TV 프로그램은 아니겠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이 관련 법률과 운영 규칙에 기반해서 운영되는가에 대한 평가인데요. 자, 이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굳이 1번으로 설명하는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 합법성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만이 아니어서 청소년 쉼터의 경우에 앞에 가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출 청소년들을 일시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인 청소년 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가 일시, 단기, 중장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단기는 3개월까지 입소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합법성이 관련된 법률과 운영 규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규칙의 의도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보호하다가 그것이 이제 일주일 이상 넘어가게 되면 단기로 이동을 하고 단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집으로 복귀하거나 어떤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중장기로 넘어가서 여기서 한 2년 정도까지 보호를 받고 성장 기회를 직업의 기회를 갖는 것을 준비하자라는 의도인 것의 원칙은 분명히 필요한 원칙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지금 2개월 29일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오늘만 지나면 30일이 돼서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합법성이 평가조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든 관여하지 않고 규정대로 3개월 되면 무조건 내보낼 것인가의 딜레마가 우리의 현실 중에 하나인 셈입니다.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겠고 중장기 쉼터로 가기 위해서도 거기서 자리가 있어서 갈 만한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갈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규정상 3개월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이 청소년을 다시 거리로 내보낼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규정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물론 중요합니다. 규정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합법성에 따라서 관련 법률과 운영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클라이언트에게 충실하고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판단에 의해서 물론 그 판단은 사회복지 윤리 강령이라던가 여러 가지 전문적이고 합법적인 또 전문가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판단이어야 될 텐데요. 그런 판단을 통해서 운영 규칙에 어느 정도 위배되더라도 그것이 실천에 있어서의 윤리적 원칙에 오히려 부합할 수 있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밀 보장도 마찬가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밀 보장이 우리의 원칙
이고 비밀 보장이 법률과 운영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누설했을 때 관련된 법 조항에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다. 이런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비밀 보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비밀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이 우리의 윤리적 원칙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노력성입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인데요. 사회복지사의 활동 시간이 몇 시간 정도 투입되는지, 하루 일과 시간 8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이 프로그램에 투입했는지, 또 어떤 장비가 동원됐는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제로 이용한 클라이언트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이 노력성에 해당이 될 텐데요. 우리가 잠시 후에 이 노력성은 산출 목표와 관련이 되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설명이 될 거고요. 효과성은 성과 목표라는 개념과 연결되어져서 이후에 계속 설명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는 효과성과 효율성입니다. 자,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적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평가 기준으로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 그 의미의 효과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평가 기준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효율성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과 관련된 평가인데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되게 묶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어떤 사업, 어떤 정책, 어떤 프로그램, 바람직하다. 이런 표현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달성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하나 높아지면 어느 하나 낮아지는 현실적으로 상반되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요. 어떤 중증장애인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효과성만 놓고 보면 한 10명의 사회복지사가 10명의 사회복지사가 중증장애인 1명을 위해서 모든 가능한 시간과 노력과 재원을 투입한다면 서비스의 효과성, 목적 달성의 정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으로 보자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는 것의 관점으로 보자면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10명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명의 인건비가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최소한 1년에 몇억 원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제공이 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지금 1명이고요. 중증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1명의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했을 때 현실은 물론 이쪽에 가깝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현실은 1명의 사회복지사가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가까운데요. 효율성만 놓고 보면 이 경우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효과성은 반대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은 현실적으로는 상반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높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효율성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개념적으로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한의 효과 이런 경제적인 관점을 적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동시에 달성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보통 우리가 동일한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 또는 동일한 효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 이렇게 접근되어지는 경우가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동일한 비용인데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또는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관점으로 적용되는 것이 이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평가조사의 기준 중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적절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절한 서비스 양과 질의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초보 사회복지사들이 범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클라이언트를 굉장히 높은 기대 수준에 맞추어서 완벽한 인간, 성인군자로 만들어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클라이언트에게 한 달짜리에 1개월짜리 프로그램, PRG 이렇게 짧게 줄여서 쓰기도 하는데요. 한 1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알코올 중독 클라이언트를 완벽하게 재활시켜내고 알코올 중단의 효과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목표와 과도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재발이 높은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인 건데요. 초보 사회복지사일수록 이렇게 과도한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세울 때가 있는데요. 자, 적절한 서비스 양과 질의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는가. 만약에 알코올 완벽한 중단을 목표로 삼은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다면 평가조사 결과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양과 질의 수준으로 적절한 목표로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그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째로는 접근 가능성입니다. 모든 클라이언트가 시간적, 공간적, 비용적, 심리적, 지리적으로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인데요. 앞에서 송파구 세모녀 사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적, 사회복지사들이 이용시설에 근무할 땐 많은 경우에 주중에 월화수목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적 직장인처럼 근무할 때가 이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주중에 낮 시간 동안에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클라이언트일수록 성인기에 해당하는 연령이라면 어딘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주중에 복지관에 와서 뭔가 서비스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이 이외 시간에 예를 들자면 야간이나 또는 주말이나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는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를 했다면 대체 휴무를 주중에 가져야 될 겁니다. 자, 심리적인 것도 이 접근 가능성 중에 하나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이 종교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요.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상징물을 복지관 앞에 또는 복지관 입구에 잘 보이도록 설치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그 해당 종교의 클라이언트만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없는 클라이언트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클라이언트도 그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종교적인 상징물은 배치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야 됩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는 의미는 세금을 통해서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그 세금은 특정 종교에만 내는 세금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 다 포함돼서 그것이 모여서 정부 보조금으로 그 사회복지기관에 전달되는 것인 한 그 사회복지관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한 종교적인 상징물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클라이언트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족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앱을 이용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노인 건강 프로그램,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노인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예를 들 때 이 만족성과 효과성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효과성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이 프로그램에서 힘든 자세 요가도 막 요구하고 막 등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건강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뭐 약도 많이 제공을 하고 건강에 관련된 약도 그래서 효과성은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여기 참가한 어르신들이 지쳐서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효과는 있었지만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고요. 반대로 효과성은 없었지만 만족도는 노인 건강, 실제로 건강은 증진되지 않았지만 뭔가 재밌게 시간을 보내서 참 만족했어요 라고 대답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효과성과 만족성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의 의미인데요. 물론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다 높게 나타나면 효과성도 높고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 이것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제 강의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요. 제 강의에 대한 효과성은 제가 목표로 하는 효과성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미래 장래에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 조사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합니다만 제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역량 있는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강의의 만족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강의에는 만족은 했는데 실제로 훌륭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반대인 상황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꼭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덟 번째로 지속성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중단이나 누락 없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평가조사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의 대전제는 종결이긴 합니다. 근데 그 종결이 너무 짧은 시기에 충분한 서비스가 전달돼서 효과를 발휘하기 이전에 빨리 종결되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관점인 건데요.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인데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에서 프로그램의 재원을 외부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서 무슨 어떤 복지재단 같은 곳에 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우리가 이번 시간 마지막에 다룰 예정인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거기서 이제 배분 사업을 이제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기관들이 쭉 제안을 해서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겠고 또 다른 복지관은 무슨 사업을 하겠고 이걸 쭉 제안을 해서 프로포절이란 말이 제안하다라는 뜻이죠. 제안을 해서 공동모금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우수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당선되면 여기에 뭐 1년에 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수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프로포절의 과정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지속성이 어려움입니다. 한번 당선돼서 1년짜리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10년, 20년 간 것이 아니라 대개는 1년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2년에서 3년에 종결이 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좀 더 필요할 수 있겠는데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문제점일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충분히 지속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평가조사의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적합성입니다.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욕구에 적합한가의 의미인데요. 자, 여기서 이 적합은 영어로는 fitness, fit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자, 이것의 개념이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생태 체계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적합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제가 그린 것은 바지입니다. 청바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고요. 이건 이제 사람의 다리와 발을 그린 건데요. 우리가 의류
바지 같은 의류의 선전을 보면 핏이 좋다. 뭐 이런 표현의 문구들이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그 핏이 이 핏입니다. 적합성인데요. 이 바지는 이러한 체형을 가진 사람한테 어느 정도 딱 적합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지가 너무 좁거나 통이 좁거나 하면 지금 이건 적합하지 않은 거죠. 적합성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또는 제공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이 과연 적합하냐. 지금 이 청바지와 이 사람의 체형은 적합합니다. 핏이 딱 맞는 건데요. 이 청바지하고 이 체형하고는 지금 잘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의미와 적용을 해보면 학교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학생이라는 것은 대개 물론 너무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대안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학교마다 성적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발달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여전히 많은 학교들이 성적만을 추구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적합성을 가진 그렇게 요구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선 비유를 하면 이렇게 네모난 학생만, 공부 잘하는 학생을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네모난 모양의 학생만, 공부 잘하는 학생만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실제 청소년들은 공부 잘하는 네모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삼각형의 운동 잘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노래를 잘하는 별표의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모양의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학교는 단 한 가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이 학교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금 여긴 적합하지만 여긴 지금 다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은 경우에 학교 부정학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학생이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학교가 부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학교가 공부 잘하는 학생만 적합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장소가 아니라 노래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적합함을 자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적합한 기준을 딱 한 가지 공부라고만 제공을 한다면 나머지는 다 부정이 된 셈인데 부정 학생이 아니고 학교가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 이 학교는 학생들의 욕구에 적합하지 않은 셈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학교 중단 청소년 프로그램에게 학교 중단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인 프로그램도 있겠고 학습에 관련된 것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고요. 대인관계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가족 상담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야말로 사회복지 실천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사회복지사의 창의성에 의해서 포함될 수 있겠는데 만약에 학교 중단 청소년에게 학교로 되돌아가야만 되고 그것이 단 하나의 목표이고 그래서 학교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학습 지도로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이렇게 계획되어진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면 이것은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조사로서 평가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평가조사의 기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10번째로는 포괄성 그리고 11번째 통합성 이것은 두 개를 여러분이 꼭 묶어서 같이 비교하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괄성은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고요. 통합성은 관련된 서비스가 분절적이거나 파편적이지 않고 연계되어져서 유기적으로 제공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인데요. 자, 포괄성을 평이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빠짐없이라는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서 뭔가 하나가 빠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 그게 포괄성의 의미인 건데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직업재활에 관련된 목표를 가진,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직업훈련이 있을 수 있겠고요. 고용에 관련된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것 말고도 뭐 기본적인 상담,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의료적인 정신장애인이라면 여러 가지 관련된 약들, 이런 의료적인 서비스가 다 필요가 될 텐데요.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편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을 할 수 있는 교통편의가 제공이 되어야만 직장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빠짐없이 제공이 포괄적으로 되어져야만 직업재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빠진다면, 예를 들어서 고용, 직업훈련, 상담, 의료는 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교통편의 하나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이 충분히 제공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직업재활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울 겁니다. 뭔가 중요한 것 중에 빠진 것이 없이 제공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빠짐없이 필요한 여러 가지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이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관련된 서비스가 분절적이거나 파편적이지 않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방금 예를 들었던 클라이언트의 경우에 직업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금 포괄적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교통편을 포함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여러 가지 다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주어지면 안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은 직업훈련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또 고용에 관련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관련된 건 열심히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훈련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이나 의료나 교통편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상담 제공하는 기관이라면 상담만 하고 있고, 의료는 의료만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따로따로 주어지고 있다면 이 클라이언트의 직업 재활을 위해서 충분한 목표가 달성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들이 연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합성을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는 연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서비스의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말이어서 이것들이 서로 연계되어져야 된다는 말의 의미인 건데요. 좀 더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한 명의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고용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A와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B, 다른 기관일 수 있고요.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복지관 C, 물론 계속 이어서 다른 사회복지사들이 관여하고 있을 텐데 이들이 협력하고 협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한 명의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조정하고 또 협의하고 또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것이 통합성의 의미여서 따로따로가 아닌, 즉 분절적이거나 파편적이지 않고 연계되어져서 유기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통합성에 대한 평가조사의 기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형평성입니다. 자, 말은 좀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수평적인 형평성과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수직적인 형평성에 대한 평가인데요. 우리가 공평하다, 형평성이 있다.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이 300명이 동시에 듣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떡이 300개가 있습니다. 백설기 떡 300개가 박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떡을 공평하게 여러분에게 나눠주려면 떡을 한 덩어리씩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공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사회 통념이죠. 300개의 떡이 있다면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면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닌가인데요. 자, 그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수평적인 형평성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형평성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은 다르게 대우하는 수직적인 형평성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은 지금 아주 배가 고파서 이 떡을 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지금 아주 배가 불러서 떡을 더 먹으라고 하면 고문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떡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을 2덩어리 주고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떡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수직적인 형평성에 대한 의미인 건데요. 저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할 때 다른 말로는 이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말로 배분적 사회 정의 라고 하기도 하고 비례적 평등 이라고도 하는데 사회복지 실천의 의미에 좀 더 부합한 것은 이 배분적 사회정의, 비례적 평등, 수직적 형평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고 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사진을 한 장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그림인데요. 미국의 야구장을 지금 담장 너머로 아이들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티켓을 구입해서 미국에서 야구장 입장하는 게 꽤 비쌉니다. 티켓을 구입해서 야구를 구경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담장 넘어서 펜스 넘어서 이제 멀리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상자를 하나씩 이제 디딤돌로 삼고 올라가서 키를 이제 높여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 왼쪽 그림에 보시면 키 큰 아이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까지는 이 야구장을 관람하면서 이제 팔을 들고 기분 좋아서 이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이는 상자를 하나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아서 야구장을 구경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고요.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시무룩해 보입니다. 팔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야구장이 보이지 않으니까 관람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키가 큰 아이는 사실 이 상자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키가 워낙 커서 야구장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키 작은 아이는 상자를 2개 밟고 올라서야 볼 수가 있겠는데 2개가 지금 주어져서 이 아이도 지금 야구장을 같이 관람을 하면서 팔을 들고 이제 같이 환호를 응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회복지의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필요를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성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입니다만 우리가 중증 장애인이라면 와상 상태여서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라면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자원이 투입되어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떡을 나눠줄 때 배고픈 사람에게 더 많은 떡을 나눠주는 것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평성이 과연 얼마나 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는가, 그것이 평가조사의 기준 중에 형평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평가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6가지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6가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될 텐데요. 평가 목적이 그 첫 번째입니다.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그 안에 첫 번째가 형성평가인데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이루어진 평가로서 프로그램의 형성에 초점을 둔 평가인데 이 형성이 formative라는 영어 단어에서 형성해 나간다, 즉 만들어 나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중간평가 같은 건데요. 프로그램이 1회부터 10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 중간에 어디쯤인가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이후에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원래 계획된 것을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면 수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이 형성평가를 통해서 다음 내용들을 만들어 나간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형성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후의 세션들을, 이후의 회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형성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되는 평가가 형성평가, 프로그램의 형성에 초점을 둔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같은 기준의 두 번째로는 총괄평가인데요. 이것은 뭐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프로그램의 종료 후에 1회부터 10회기가 계획됐다면 그걸 다 진행하고 10회기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가해보자. 자, 이게 총괄평가의 의미인데요. 역시 프로그램의 지속, 중단, 확대 등의 이 전체 프로그램을 지속할 건지 중단할 건지 확대할 건지 등에 관련된 총괄적인 의사결정이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평가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지금 여기 번호는 없습니다만 두 번째 분류인데요.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관 평가는 프로그램 평가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조직 및 시설 관리, 재정 관리, 인력 관리, 지역사회, 관계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들. 물론 여기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조직, 또 사회복지센터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사회복지기관을 의미하는 용어들입니다. 자, 평가 규범에 따른 분류, 세 번째 분류인데요. 효과성 평가,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 효율성 평가, 투입과 산출을 비교해서 평가하고 최소 비용과 최대 산출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건데 이번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다루게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가 규범에 따른 분류의 세 번째로서는 형평성에 대한 평가여서 프로그램의 효과와 비용이 사회 집단 간에 공평하게, 이 공평은 n분의 1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분되었는가를 평가합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평가 시점에 따른 분류인데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입니다. 사전평가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행되는 평가이고 사후평가는 뭐 물론 끝난 다음에 시행되는 평가인 건데요. 자, 평가라는 것은 뭔가 진행이 되고 나서 평가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사회 통념인데요. 이 사전평가의 의미는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코올 중독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 기술론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 가지 학습을 합니다만 알코올 중독 상담을, 알코올 중독 집단 프로그램을 좀 더 전문적으로 진행하려면 상당히 많은 재훈련과 교육이 필요로 합니다. 추가적인 사회복지 정규 교과목 외에 좀 더 추가적인 훈련과 지식과 경험들이 필요한데요. 과연 담당 사회복지사가 이걸 잘 진행할 만큼 자격 조건과 경험이 있는가? 만약에 그게 없다고 평가되면 이것을 그냥 강행할 경우에 그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은 물론 가능성이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사전 준비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담당자는 경력과 자격이 있는지, 물리적인 조건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번에는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체평가와 내부평가가 있는데요. 자체평가는 프로그램 담당자 스스로 수행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담당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직접 평가합니다. 캠프를 1박 2일 갔다 왔다면 계획서를 쓰게 돼서 계획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계획서에 비례해서 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자신이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텐데요. 물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공정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내부 평가는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는 사회복지기관 내부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인데요. 슈퍼바이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제3자인 직원이 그 프로그램을
1박 2일 캠프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외부 평가 또는 자문 평가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가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또는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프로포저를 신청을 해서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에 당선이 됐다고 했을 때 공동모금회가 1,000만 원을 지원을 한 다음에 물론 이것을 평가를 합니다.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나몰라라 하지는 않아서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될 텐데요. 그것이 다 외부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메타평가입니다. 메타평가는 평가를 잘 했는가에 대한 평가, 즉 평가에 대한 평가인 건데요.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의 방식, 결과 보고 방식, 평가 비용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평가 조사가 과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는가를 바라보는 건데요.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사회복지기관 A복지관 평가를 하는데 평가 비용이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100억 원이 들었습니다. 메타 평가의 관점에서 이건 좋은 평가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결과 보고 방식. 복지관의 A복지관 평가를 한 다음에 기관장에게만 우리가 시설장, 센터장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원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기관장에게만 보고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직원들도 모르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모르고 클라이언트도 모르고 이 평가 내용을 사회복지기관 전체를 평가했는데 도무지 아무도 모르고 기관장 혼자 알고 있다면 좋은 의미의 평가였다고 높게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얼마나 잘 했는지 그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메타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